캄보디아는 한국인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롱하고 그들의 귀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압도적인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캄보디아의 완전한 항복을 강요했죠. 그러나 며칠 만에 푸놈펜은 약속을 어기고 전 세계 앞에서 체결한 바로 그 협정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이 전환점이 되었죠. 그리고 이어진 것은 더 이상 외교가 아니라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의 방콕 담당 수석 특파원 마이클 리드입니다. 저는 그동안 쿠데타, 홍수, 사이버 범죄에 대해 보도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나 공개적으로 오만과 악랄함을 보여준 나라는 처음 봤어요. 캄보디아 푸놈펜의 CCTV 클립 한 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맨발로 질주하는 한 한국 학생이 경찰,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며 어디론가로 도망가더군요. 그러나 캄보디아 경찰관 2명은 그를 보고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고 이내 중국어를 구사하는 남성 무리가 이 한국 학생을 강제로 끌고 들어갔죠. 이 영상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태국 앵커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시 재생했고 텔레그램 그룹은 분노에 휩싸였어요. 태국 동료 기자인 나찬이는 그들이 그 어린 한국 학생을 비웃고 있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잔인함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중국 갱단의 돈을 먹고 부패한 캄보디아 경찰들은 한국인들을 더러운 부자 바보라고 불렀죠. 그러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모욕이 찾아왔습니다. 캄보디아 대변인은 한국인들은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한국이 원한다면 그들이 직접 와서 데려올 수 있다 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은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죠. 사실 캄보디아의 이러한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얼마 전 캄보디아는 한국인 피해자 구출에 전혀 협조하지 않다가 그만 막강한 압박을 받고 경제 괴멸에 이뤘던 바가 있거든요. 분명 떨리는 방송에서 캄보디아는 항복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한 관계자가 목소리를 떨며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유출된 영상에는 한국인 포로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캄보디아는 같은 희생자들을 반드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한국의 압박에서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행위일 뿐이었죠.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찬이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어겼습니다. 캄보디아 개인도 아니고 캄보디아 정부가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한국 정부가 답변했어요. 외교부에서 윤태곤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서 차분한 어조로 말했지만 분명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우리 국민에 대한 조롱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행동하지 않더라도 우리만큼은 반드시 행동할 것입니다. 라는 문구는 아시아 뉴스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라찬이니 그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건 정확한 선전포고였어요. 라고 속삭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았죠.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통합 태스크포스를 승인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국방정보사령부, 경찰은 하나의 암호화된 지휘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하나의 목표는 해외에 있는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전 세계는 이를 과잉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책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캄보디아와의 무역 중단, 항공편 경로 감사 등 조용히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캄보디아의 통화 가치는 또다시 하락하고 투자 프로젝트는 동결되었죠. 캄보디아는 자신들이 밟아온 경제 괴멸의 전철을 다시 한번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캄보디아는 중국 갱단에 협조하는 데에 따른 범죄 수익이 이러한 경제 괴멸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오판을 했던 거였어요. 새벽이 되자 캄보디아 뉴스 채널은 어두워졌습니다. 푸놈펜에 도착한 한국의 무표기 항공편에 대한 소문은 현지 채팅방을 통해 퍼졌어요. 한국 외교관들이 봉인된 폴더를 들고 캄보디아 경찰 본부로 들어오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메콩강 건너편에는 군용 건물 근처에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깨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라찬이는 제 책상 위에 신문을 던졌습니다. 일면에서 캄보디아 정부는 다시 모든 것을 부인했더군요. 헤드라인은 캄보디아에는 사기 조직도 납치된 한국인도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비웃었어요. 그들은 세상이 맹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가 개발도상국인 약자에 속하긴 하지만 세상이 무조건 약자의 말을 믿어줄 거라 생각하죠.
저는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껏 한국을 건들고도 잘 나간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아침 늦게 저는 한국 지휘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불빛이나 기가 막힌 것도 없는 매우 평범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보았습니다. 중앙에는 아르구스라는 암호명의 사이버 팀장 김아린이 앉아 있더군요. 우리는 해커가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세계의 청소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숨기는 것을 청소하죠. 그녀는 암호화된 교통 지도를 훑어보았습니다. 돈은 라오스, 미얀마를 거쳐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유령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아무도 자금을 추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찡그렸습니다. 유령?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쟁이들 뿐입니다. 그리고 하리는 회색과 흑백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장 경비원 옆에서 웃고 있는 한 남자였어요. 이강호,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조선족이에요. 지린 출신 삼합회 조직원이죠. 지금은 캄보디아 최대의 사기 제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짜 자선단체를 만들고 북한 기술 컨설턴트의 도움까지 받고 있으며 그야말로 모든 더러운 실타래가 서로 엮여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납치 고리에 묶여있는 전부를 이미 추적한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고리가 아니에요. 이건 거미줄이에요. 그리고 모든 실타래가 조선족 이강호에게 돌아옵니다. 아르구스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순간 방은 조용했고 다음 순간에는 살아있는 회로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위성, 대사관 피드, 익명의 팁에서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할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절대로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중국의 사이버 기술이 아무리 진보해봤자 아직도 15년 전에 만들어진 한국 라우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충분히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녀가 엔터를 누르자 거대한 화면에서 코드줄이 빨간색으로 빛나는 하나의 지도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갱단은 캄보디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오스 허브, 미얀마 허브, 캄보디아 릴레이. 모든 것이 하나처럼 엮여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그를 뽑을 차례예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소리도 혼돈도 없었죠. 그저 차분한 정밀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몇 분 후 할인의 이어피스가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추적에 성공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방이 얼어붙었어요.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며 틀림없는 남성의 중국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로 나를 찾지 못할 거야. 이제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을 아득히 뛰어넘었거든. 중국 정부가 우리를 지원해주는 만큼 우린 여기서 한국인들을 팔아넘기며 돈이나 벌면 그만이야. 한국 팀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눈 속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냥꾼처럼 오디오 패킷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푸놈펜에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쪽 통신 중개소. 몇 분 만에 조선족 팀이 구축한 중국 갱단의 암호화된 파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소위 유령 지갑이 사라졌어요. 조선족 이강호가 구축한 디지털 제국은 폭발도 경보도 없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사라졌을 뿐입니다. 범죄 자금도 그대로 동결되었죠. 이게 바로 그들이 한국을 건든 대가였어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두수, 거의 세수 앞은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중국 갱단들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지난번 한국에 도전했다가 그들의 전 조직망이 단 48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아났어요. 아무리 그들의 모든 불법 자금이 동결되고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짓밟혔더라도 중국 갱단들은 일단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포장도로도 통신 신호도 닿지 않는 캄보디아의 밀림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어요. 구글 지도마저 중간에서 포기할 만큼 외딴 마을들이었습니다. 물론 납치된 피해자들과 함께 갔죠. 태국 기자 라차닌이 흐릿한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밀림이 자신들을 숨겨줄 거라 믿고 있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위에 떠있는 위성의 절반이 누가 만든 건지부터 확인했어야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전, 그곳에서 한국의 엔지니어 이다성 박사가 수많은 데이터 스트림이 흐르는 콘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인간의 손 온도를 우주에서까지 감지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그의 조수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국 갱단들이 나무 그늘 아래로 숨으려고 하네요. 그러자 이다성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무엔 잎이 있고 사람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을 포착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2시간 뒤 위성 화면의 첫 번째 열 패턴이 잡혔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일대에서 붉게 빛나는 12개의 점, 마치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위성이 감지한 중국 갱단 12명의 열 신호였죠. 저는 방콕 주재 한국 대사관의 스크린을 통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푸른 밀림 속의 붉은 점들,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이거 실시간인가요? 제가 묻자 한국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초마다 갱신됩니다. KAI-3 위성은 그들의 그림자보다 빠르거든요. 한국의 위성 기술은 전 세계 최강입니다. 서방의 분석가들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자신감이죠. CNN의 한 미국인 컨설턴트가 말했습니다. 위성이 밀림 속 사람을 볼 수 있을 리 없어요. 한국은 자연의 위대함까지 거스른다고요?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 한국은 오차 범위 1m 이하의 좌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좌표가 체포로 바뀌는 장면을 말입니다. 한 영국 기자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지금 미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한국어로 말하네요. 서울의 정보센터에서 이다성 박사는 간결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연민을 계산할 뿐이죠. 그 한 문장은 SNS를 타고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기술은 통제의 도구였지만 한국의 기술은 책임이었습니다. 라차닌이 캄보디아 현지 온라인 포럼을 스크롤하며 말했어요. 이거 좀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든 걸 봅니다. 우리가 밥 짓는 연기까지요. 라차닌이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완전히 겁에 질렸네요. 중국 갱단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받아먹는 부패한 캄보디아 인사들까지 전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이제 처음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이 최초로 이 기술을 개발했고 드디어 공개하는군요. 그날 오후 서울은 캄보디아 전역에서 추가적으로 12곳의 인질 수용지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국 구조팀들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완벽히 동기화되어 움직였어요. 한국의 헬리콥터는 중국 갱단의 레이더 사각지대 바깥에서 떠 있었고 한국의 눈은 카메라가 아니라 우주에서 내려오는 적외선 신호였습니다.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연코 없어 보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구름 속인데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옆에 한국 장교가 미소를 지으며 답하더군요. 구름은 빛을 막지만 수학은 막지 못합니다. 이게 한국의 기술력의 비밀입니다. 한 위성 영상에서는 갱단들이 트럭을 싣고 허둥대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그들은 무전기로 소리쳤지만 통신은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15분 전 한국의 아르구스 시스템이 그들의 주파수를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인 특수부대 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표 확보, 부수 피해 없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전은 빠르고 정교하며 완벽했어요. 방송이 끝난 뒤 한 유럽방위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협동이라니 현실 같지 않군요. 제가 웃으며 정정했습니다.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한국적인 거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인질 전원이 안전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라차닌이 저를 향해 물었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걸 계속 개발해내는 걸까요?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기술을 힘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기술은 의무입니다. 국민을 지킬 의무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위해 만드는 기술은 돈을 위해 만드는 기술보다 훨씬 지능적일 수밖에 없죠. 그날 밤 한국의 통제센터는 한 장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위성에서 내려다본 캄보디아의 밀림 사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전부 중국 갱단 조직원들이었죠. 저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위 어딘가에서 작은 인공위성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보호하며 약속을 지키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의 눈이라 부릅니다. 제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단순한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밀림 속에서도 한국은 자국민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약속 말이죠. 그리고 중국과 캄보디아는 지금 그런 국가를 건든 것입니다. 신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 같을 정도로 무모한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의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기 전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군이 자꾸만 캄보디아에서 작전 수행을 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열린 회의였죠. 사실 유엔 회의장은 원래 진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외교적 표현이라는 이름의 완벽한 위선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말은 길고 예의는 지나치며 내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약자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므로 이건 한국에 있어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대한민국이라는 명패에 불이 켜지는 순간 그 위선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한국의 김상진 차석대사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원고도 메모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전류처럼 방안을 울렸습니다. 이것은 지역 범죄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수치입니다. 그의 뒤편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지도, 좌표, 열 감지 패턴. 수많은 점들이 심장 박동처럼 깜빡였습니다. 김 대사가 말을 이었어요. 이 데이터는 한국의 정찰 위성이 포착한 것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잇는 인신매매 경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태국인, 필리핀인, 캄보디아인, 그리고 한국인입니다. 몇몇 외교관들이 불안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서방 기자가 속삭였어요. 저건 실시간 신호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시간 이내의 데이터입니다. 잠시 후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무장한 남자들이 호위하는 트럭 행렬이 정글 속 도로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럭 뒤에는 캄보디아 국기가 걸려 있었고 경찰 검문소는 그들을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어요. 그때 캄보디아 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김 대사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픽셀은 양자 암호 검증 시스템을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대사님, 말씀은 부정할 수 있어도 수학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서방 외교관들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수년간 그들은 한국의 경고를 감정적인 외교라 치부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 눈앞에는 정밀하고 냉철하며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휴정 시간에 태국 대표가 김 대사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까지요. 아마 우리 동남아 국가가 그런 말을 했다면 세계는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겠죠. 그날 저녁 세계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BBC, 한국, 현대판 노예제를 증거로 고발하다. 뉴욕타임스, 작은 나라, 세계를 각성시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과도한 정의감을 비웃던 언론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고 도덕적 엔지니어링이라며 찬사를 보냈어요. 라차닌 기자는 회의 영상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한국이 수치를 빛으로 바꿔버렸어요. 한편 캄보디아의 반응은 조급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과장되고 비우호적인 주장이라며 공식 성명을 냈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즉시 타임스탬프, 블록체인 검증 통신 기록, 그리고 임시 노동자로 위장된 인신매매 선정 문서를 공개했거든요. 그중 한 영상에는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가 중국 브로커 옆에서 서명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그 서명은 적외선 대조로 화면에 선명히 드러났고 회의장은 일동 경악을 할 뿐이었죠. 이들은 캄보디아의 부패 수준에도 놀랐지만 한국의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증거 수집 능력에도 경탄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태곤 외교부 대변인을 만났습니다. 지금으로서 한 정부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은 셈이군요. 제가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몰아넣은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벽을 쌓은 겁니다. 우린 그저 불을 켰을 뿐이죠. 기자들이 몰려들어 보복이나 제재 계획을 물었습니다. 윤 대변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진실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뉴욕의 비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회의장을 뒤로 했어요. 무릉덩이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부서진 듯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의 한 주보다도 작은 나라가 세계의 양심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국은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도 않았죠. 그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진실과 같은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국민만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이끄는 중심국이 되어 있었죠. 헤드라인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울 초고가 범죄 대응 연합 결성. 11개국 참여. 저는 뉴스룸 모니터 앞에 앉아 동남아 각국의 국기들이 태극기 옆에서 번갈아 깜빡이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앵커조차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아시아 민주국가가 주도하는 첫 범죄 공동 대응체입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아세안 공동 안보통제센터 내부 김아린 분석관과 박세준 요원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면은 5개의 수도를 하나로 연결했어요. 방콕, 하노이, 비엔티안, 마닐라, 그리고 도하였죠. 모두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하나의 데이터 공유망에 묶인 셈이었습니다. 세준이 빠르게 코드를 입력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5개의 심장을 하나의 맥박으로 묶는 느낌이네요. 할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같은 리듬으로 뛰길 바라야죠. 전면 스크린의 붉은 불빛이 점점이 깜빡였습니다. 4개의 주요 거점이 경고등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인이 차분히 보고했습니다. 주요 허브 위치 확인.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미얀마 мя와디, 필리핀 반반, 동티모르 오크벤. 그녀가 지도를 확대하며 연결선을 표시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캄보디아 내 중국 갱단은 이제 주변부의 동남아 국가들로 흩어지며 한국을 피해 자신들의 범죄망을 다각화했던 거였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지역 범죄가 아닙니다. 동남아 전역을 엮은 거대한 범죄망이에요. 미얀마와 라오스 대표단은 아무 말 없이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태국 사령관이 제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경찰은 의식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전을 수행하죠. 한국이 원한다면 아무리 태국의 영토에서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기꺼이 작전 통제권을 넘기겠습니다. 그저 우리 국민들만 구해주세요. 저는 거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비꼬미 아니라 존경의 웃음이었어요. 동남아 국가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 한국을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한국의 AI 정찰 위성이 동남아 전역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며 살아있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궤도에서 내려다본 화면 속 빨간 선들이 마치 혈관처럼 대지를 따라 흐르고 있었어요. 각선 하나하나가 거래, 이동 혹은 위험에 처한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추적하지 않았어요. 학습했죠. 그래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범죄 조직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그들의 이동을 예측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영국 분석가가 감탄하며 말하더군요. 한국은 범죄를 마치 날씨 예보처럼 읽고 있군요. 비 오기 전에 위험을 예측하는 나라라니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부상에 회의적이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 싱가포르, UAE, 카타르까지 하나둘 한국이 주도하는 연합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외교관들은 한국의 지도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어요. 한 카타르 특사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관료보다 한국 엔지니어들을 더 신뢰합니다. 석유 왕국들이 한국의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장면은 정말 기묘하면서도 감동적인 광경이었어요. 그렇게나 자존심 세던 그들이 한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고개를 숙이고 참여하는 것은 정말로 보기 드문 장면이었거든요. 한편 캄보디아는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의 정부는 국가 주권 침해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고립의 대가는 혹독했어요. 국제 원조 협의가 전면 중단되고 투자자들이 빠르게 철수했습니다. SNS에는 캄보디아 국민들이 직접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개시 글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다른 나라는 중국인 범죄자를 쫓는데 우리 정부만 그들을 지켜준다. 그 시각 통제센터에서 할인은 연합국 네트워크를 거대한 파노라마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모든 국가의 노드가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오직 캄보디아만 회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하나만 남았네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숨겠죠. 중국 갱단 말이에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쥔 태블릿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어요. 잠시 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짧게 말했습니다. 이 연합은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의 문제입니다. 팔려가고 침묵당하고 잊혀진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 그 말이 끝나자 회견장은 뜨거운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한국의 의도를 의심하던 기자들마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무심하던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지금은 뉴스 생중계 화면 속 빨간 점들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점 하나하나가 연합이 개입한 현장이었고 그곳마다 한 명씩
또 한 명씩 자유를 되찾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 메콩강 건너편에서 라차닌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한국은 기술을 양심으로 바꿔버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심장으로 만들었죠. 어쩌면 한국이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한국은 명분과 전 세계적인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하기 직전 어떤 음모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불기 직전처럼요. 어느 날 아침 아세안 합동지휘본부의 절반 화면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서버 침입입니다. 누군가 속삭였지만 기마린 요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침입이 아니라 삭제예요. 우리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누군가 정확히 어디를 건드려야 할지 알고 있었던 거죠. 정오가 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완전히 붕괴된 줄 알았던 이강호의 옛 조선족 네트워크가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번엔 한국의 데이터를 엿보고 작전 내용을 전부 파악했어요. 그리고 돈으로 침묵을 사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죠. 그가 건넨 뇌물이 푸놈펜을 강처럼 흘러갔고 지역 장군들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서울에 보고하던 캄보디아 국경 초소들도 연락이 끊겼어요. 박세준 요원이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또 뇌물로 사람을 사네요. 하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은 하루를 사죠. 그러나 기술력은 영원합니다. 우리 기술은 세대를 지킬 수 있어요.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조금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의 BHQ 부대, 정권의 경호 임무로 알려졌던 그 특수부대가 이번엔 중국의 사기 조직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현재 언론은 그들이 범죄 조직을 호위하며 트럭 행렬을 이끌고 가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납치범을 지키는 군대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라차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공기 중에 그대로 맴돌았어요. 그러나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믿음과 지지는 변함이 없었어요. 태국의 한 군사방송은 생방송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BHQ가 한국의 707 특수부대와 맞붙는다면요? 1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탔어요. BHQ가 코리안 BBQ로 조리되겠군. 농담이었지만 그 속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방콕 현장 기지의 분위기는 한껏 팽팽했어요. 한국 구조팀과 캄보디아 장교들이 같은 방 안에 있었지만 서로의 숨소리마저 의식했습니다. 캄보디아 군대는 도움을 준다는 핑계로 한국 구조팀 공간에서 그들을 감시하며 은근한 기싸움을 걸어왔거든요. 여기서 이만 빠지는 게 좋을 텐데요. 험한 일 보고 싶지 않으면 말이죠. 한 캄보디아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요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이 피 흘리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우리의 구역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한국 드론이 포착한 장면이 송신되었습니다. 캄보디아 BHQ 병사들이 인도적 구호 차량을 막고 증거를 은폐하며 중국 갱단이 납치 피해자들을 이주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우는군요. 세준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불보다 빨라야죠. 할인이 답했습니다. 서울 시간 밤 9시 암호망에 단 한 문장이 떴습니다. 블루실드 작전 승인됨. 한국의 대테러 특수부대 707 특임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영상 속 그들을 봤습니다. 검은 전투복에 얼굴이 가려진 병사들, 한치의 동요도 없는 표정.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이 들었죠. 한국인 지휘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지 않는다. 그저 한국인 피해자들을 회수한다. 가능한 한 아무도 죽이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공포스러웠습니다. 우린 사냥꾼이 아니다. 그저 빚을 회수하러 갈 뿐이다. 서울 외교부의 윤태곤 대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공격적이라 부르겠죠. 하지만 국민을 지키는 건 공격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태국 방송의 앵커는 생방송 중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707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같은 싸움을 2번 하지 않는 이유를 보게 될 겁니다. 자정, 오산기지에서 수송기가 이륙했어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고 행선지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쟁이 될까요? 라차닌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쟁은 폐허를 남기죠. 한국은 교훈을 남깁니다. 그날 밤 동남아의 하늘에는 조용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불이 아니라 수백 대의 한국 드론이 띄운 작전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단지 조용히 날았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심장이 세상 위를 뛰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폭풍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폭풍 직전의 고요함처럼
그 밤만큼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한국군이 도착하는 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누크빌 위로 내리는 비는 전선처럼 두껍고 묘하게 전기가 서려 있었어요. 정글 능선 위에서 바라본 그곳엔 희미한 빛들이 나무 사이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 완벽한 대형으로 조용히 침투 중이었습니다. 소리도 명령도 불필요한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숨소리만 들렸어요. 대원들의 헬멧에는 푸른 링이 은은히 빛나고 있었죠.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크로노스 AI 헬멧, 실시간 위성 오버레이를 표시하는 한국의 첨단 전장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헬멧을 이용해서 벽을 통과해 사람을 본대요. 아래쪽에서 캄보디아 경비병이 겁먹은 듯 속삭였습니다. 옆에 동료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이 아니라 헬멧이 본다더군요. 도대체 그런 외계인들을 어떻게 이기라는 말입니까? 그 말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동안 707 특임단은 움직임은 완벽한 기계처럼 정밀했습니다. 제 귀에 라차닌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그들은 유령 같아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엔지니어처럼 싸워요. 라차닌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돈을 고치는 군인들이군요. 강준혁 대위가 손을 들며 작전 개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AI 헬멧의 디스플레이가 번쩍이며 위성 정보와 드론 실시간 영상이 결합되었습니다. 도로, 열 감지선, 적의 경로 등 모든 데이터가 빛으로 재구성되었고 707 대원들이 이를 인지했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이 다른 분야의 기술력을 이으며 완벽한 기술적 조화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목표 확보,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인질 12명, 무장 경비 2팀, 탈출구 하나. 강대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깔끔하게 끝내자 낙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팀이 조용히 착지했고 곧바로 헬멧 화면엔 생체 신호들이 표시되었습니다.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별처럼 빛났어요. 서울 지휘본부의 김아린 요원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적건 생명 그 자체네요. 그렇다면 강대위가 답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인질들도 소중하지만 우리 대원들의 목숨도 소중하니까요. 집중하세요. 그때 총성이 터졌습니다. 경고사격이었지만 한 요원 임병철 하사의 어깨를 스쳤어요. 그는 피를 흘리며 진흙 위로 쓰러졌다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임무 계속합니다. 아니, 부상자는 철수하라. 강대위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병철은 웃었습니다. 대위님, 목표가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여기서 포기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는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 총탄이 스치는 와중에도 인질 한 명을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구출 작전은 기계적인 정확성과 인간적인 온기가 동시에 흐르는 장면이었어요. 대원들은 비살상 연막탄과 적외선 절단기로 철창을 열고 갇혀있던 사람들을 한 명씩 꺼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한 요원이 현지어로 속삭이며 떨고 있는 여성을 부축했습니다.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교감을 할 수 있었죠. 한국의 크로노스 시스템은 그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전투 속에서도 연민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듯이요. 저는 라차닌 기자와 함께 비를 맞으며 촬영했습니다. 한국군들은 마치 하나의 생각처럼 움직이네요. 감정이 약점이 아니라 방향이 되는 사람들이죠.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라차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말대로 그들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군요. 맞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전쟁을 해결하는 거죠. 잠시 후 본부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여기는 서울. 모든 국민을 위해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라. 강대위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명령 확인. 아무도 남기지 않는다. 새벽 3시 인질 전원 확보. 헬리콥터가 저고도로 접근했고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한국 특허의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대원이 탑승할 때 강대위는 뒤를 돌아 정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정글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서는 인간의 존엄을 되찾는 장면이 있었어요. 정밀함과 연민이 공존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비행기가 폭우 속으로 사라질 때 대원 하나가 무전으로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린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죠. 짧은 웃음이 전파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정글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하지만 구출된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그 위 어딘가에 자신들을 지켜본 나라의 눈이 여전히 깨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기술력으로 감동을 주는 한국에 저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매우 깔끔한 작전 성공에 캄보디아의 부패한 조직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707 특수부대의 작전이 끝난 지 일주일, 남은 중국 갱단 두목들은 메콩강을 따라 북쪽으로 달아나고 있었어요. 미얀마로 도망치는군요. 라차닌이 생중계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또다시 정글에 숨어들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정글도 한국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국이 이미 증명했는걸요? 다른 국가라고 한국의 눈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태국 국경 근처의 지휘본부에서는 한국 연락팀이 여러 나라 장교들과 함께 작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5나라의 언어가 뒤섞여 울려 퍼졌어요. 미얀마가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박세준이 보고했습니다. 김아린이 눈을 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좌표를 그냥 보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보면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뭘 준비했는지. 잠시 후 한국은 태국, 베트남, 미얀마 3나라 군대에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도주 중인 갱단 차량의 열신호, 위성교신 흔적, 생체 패턴이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 분석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3나라에 같은 눈을 준 겁니다. 그날 밤 한국의 드론들이 메콩강 위를 조용히 날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강물은 빛의 결로 반짝였고 열 감지 화면 속 붉은 점들이 물가를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목표 확인. 한국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상 40명, 2열 대형. 북쪽으로 이동 중. 카메라가 확대되자 중국 갱단원들의 얼굴이 적외선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세상에, 라차닌이 속삭였습니다. 빛이 그들을 쫓고 있어요. 1시간 뒤 태국 TV에서는 그 영상이 방송되었습니다.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정찰 정보, 3개국 합동 타격을 유도하다. 한 분석관은 생방송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3나라의 실시간 좌표를 제공합니다. 이런 수준의 협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니, 그 어떤 나라도 이 정도의 기술력과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또 다른 패널이 덧붙였어요. 서울이 공조라고 말할 때 그건 동기화란 뜻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이런 나라를 감히 거스른 거예요. 한편 미얀마 국경을 넘어 도망친 중국인 잔당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그들의 위성전화 통화를 감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라오스로 가지 마. 거기에도 그들이 있어. 절박한 중국어 목소리가 위성 신호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라오스 국경에는 한국이 설치한 생체 감지 센서와 위장 카메라가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발자국과 숨결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죠. 새벽녘 마지막 차량 행렬이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세 그룹으로 흩어졌습니다. 할인이 보고했습니다. 하나는 라오스, 하나는 베트남, 하나는 상류 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포위 완료입니다. 몇 시간 후 각국으로부터 보고가 도착했어요. 체포 47명, 구출 22명, 사상자 0명.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결과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태국 장교가 감탄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있습니까? 하리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우린 쫓지 않습니다. 계산할 뿐이죠.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피하겠어요? 해질 무렵 메콩강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한국의 추정망을 비웃던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날 작전 영상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드론이 비추는 강 위의 붉은 점들, 그리고 마치 하나의 생명처럼 움직이는 연합군,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죠.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군대가 아닙니다. 위성을 가진 양심이죠. 그날 밤 하리는 헤드셋을 벗고 마지막 보고서를 입력했습니다. 조선족 팀들이 구축한 웹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도 갈 수 없어요. 불법 자금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다 서서히 꺼져가는 모니터 속 붉은 신호들을 봤습니다. 그동안 국경은 범죄자들의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선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단 하나, 국경 너머의 국민까지 지켜내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이었죠. 이제 중국 갱단들은 정말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그들은 충격적인 선택을 감행했죠. 그건 바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악명 높은 미얀마, 중국 국경 산맥으로 도망친 거였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곳을 악마의 척추라고 불렀습니다.
칼날 같은 절벽과 독성 안개로 뒤덮인 인간이 살아남기 힘든 땅이었죠. 금속조차 부식될 정도의 공기, 신호가 휘어지는 험지. 라차닌 기자가 화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기까지 가면 한국도 못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젠 자연도 한국 편입니다. 강준혁 대위가 이끄는 707 특수부대 팀은 그 어둠 속으로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그들을 안내한 것은 새 한 마리만큼 작은 한국산 마이크로 드론이었어요. 공중에서 습도, 체온, 지형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며 완벽한 3D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적의 순찰 간격 9초, 맹점은 30m마다 한 곳. 기술 장교 최은석 중위가 속삭였습니다. 강대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수학이 전진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는 일정했습니다. 두려움도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혼돈 속에서 수술을 하는 의사들 같네요. 제가 말하자 라차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하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프로페셔널이에요. 새벽 2시 16분. 부대는 적의 경계선을 돌파했습니다. 경보음도 발자국 소리조차도 없었습니다. 열 감지기에는 30명의 무장 중국인 경비병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인질들을 철제 벙커에 가둬두고 있었어요. 에코1 좌측 차단, 에코2 인질 확보. 최중위는 움직이는 패턴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닙니다. 계산식입니다. 그때 정적을 찢는 총성이 들렸습니다. 발각됐습니다. 임병철 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총탄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강대위는 침착했어요. 델타 진영으로 전환. 적의 시선을 내 쪽으로 돌려. 내가 미끼가 될 거야. 정글의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쩍이며 총알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총탄 속에서도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폭발음이 벙커 안쪽에서 터졌습니다. 박상우 중사가 2명의 인질을 덮쳐 보호하며 몸으로 폭발을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강대위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그 숨 끝까지 지키십시오. 박 중사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령 확인했습니다. 그는 끝내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질이 나올 때까지 말이죠. 벙커 안은 피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플래시라이트 불빛에 갇혀있던 인질들이 눈을 비비며 떨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릴 찾으러 오신 건가요? 강대위는 헬멧을 벗고 얼굴에 진흙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은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의무장교 서미나 대위가 들어와 생존자들에게 은색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안심하세요.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드론은 하늘 위에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과시가 아닌 증거였습니다. 인간적인 정의가 아직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였죠. 새벽이 밝아오자 총성은 완전히 멎었습니다. 안개 낀 산맥 위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인 전원 확보, 사상자 없음. 최중위가 보고했습니다. 강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팀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니터에 한 개의 붉은 신호가 깜박였어요. 현장 본부에서 라차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돌아오지 못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질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특임단 대원 한 명이 희생되었거든요. 동료 대원을 위해, 그리고 인질로 잡혀있는 자국의 국민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다가 그만 작전 중 순직을 해버린 것입니다. 화면 속에 구출된 인질들은 은색 담요에 쌓인 채 고개를 들고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 빛이 그들의 얼굴에 닿을 때 그건 단순한 구출이 아니라 귀환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이름은 리턴 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왜 붙었는지 저는 이제야 이해했어요.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길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총탄보다 강했고 침묵보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한국인 인질들을 구출한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캄보디아의 중국 범죄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기 전에 이미 또 다른 적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조선족 팀, 과거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도했던 바로 그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국외가 아니라 한국 내부에 숨어 있었어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며 가짜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통역사를 사칭하고 서울 외곽산업지대의 그림자 속에서 불법 구금소까지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어요. 캄보디아에서 무너진 그 범죄 조직의 일부가 이미 한국 땅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선족들은 혼란을 틈타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온갖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던 거였어요.
사건의 시작은 실종된 한 대학생의 휴대전화였습니다. 그의 기기가 단 8초 동안 인천의 한 폐공장에서 포착되었어요. 단 8초? 그러나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용 압센터는 VPN 여러 겹을 거쳐 신호를 역추적했고 그 끝에는 조선족 팀의 암호화 계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첫 보고를 들었을 때의 긴장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들은 캄보디아에 있지 않습니다. 분석관이 속삭였어요. 그들은 여기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국민이 불안해집니다. 윤태곤 국정원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즉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이 참여하는 합동특수팀을 승인했어요. 작전명은 프로젝트 미러폴, 적이 썼던 기술을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작전이었습니다. 조선족들의 범죄는 상상 이상으로 잔혹했습니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국인들을 유인해 불법 콜센터로 팔아넘겼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들은 사기 전화에 한국어 화자로 강제 동원되었죠. 심지어 저항하면 해외 브로커를 통해 캄보디아나 미얀마로 팔려나갔습니다. 한 피해자는 구조된 후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디지털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과 제 목소리 그리고 제 희망까지 팔았습니다. 대전의 한 비밀 통제실. 최은석 중위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IP를 찾았습니다. 인천 노드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고스트 아이 프로토콜을 가동하세요. 김아린이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에는 한국 골목의 연령상이 떴습니다. 두 남자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철문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특공대가 조용히 진입했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조선족 용의자들은 기습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최루탄과 섬광탄이 터졌고 서버를 부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중국인이야. 한국인 따위는 감히 우릴 건드릴 수 없어. 그러나 그는 틀렸습니다. 한국의 퀀텀 트레이스 AI는 이미 모든 신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휴대전화조차 도망칠 수 없었어요.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자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습니다. 지하의 좁은 방들. 피해자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AI 사기 시스템의 음성 학습 자료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김아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목소리를 훔쳐 한국인을 속이는 사기에 사용하고 있었군요.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오늘 그걸 끝냅니다. 23시 47분 인천, 안산, 부산 동시 진입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원들은 707부대형 압축 외골격 슈트를 착용했어요. 최신 장비였지만 과시가 아닌 실전용이었죠.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우릴 묻으려 했죠. 하지만 빛을 만든 게 누구였는지 잊은 모양입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46명의 조선족 용의자가 체포되고 127대의 서버가 압수, 60명 이상의 한국인 피해자가 구출되었습니다. 압수된 데이터에는 중국 본토 조직과의 직접 연결 증거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그들은 복수를 하러 한국에 들어왔지만 결국 한국의 시스템에 의해 자기 자신들이 지워졌습니다. 저는 뉴스 속 마지막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한 조선족 용의자가 끌려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그냥 빠른 IT 국가인 줄 알았는데 기자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빠름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날 아침 윤태곤 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복원, 기술의 양심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은 말이 없었지만 분명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감시를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만들었고 지능을 무기로가 아닌 정의의 언어로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중국 갱단을 돕던 조선족 팀이 완전히 박살나자 이제 전장은 본격적으로 한국이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중국 갱단들은 부서진 채 자신들의 돈을 암호화 위장된 이름 뒤에 숨기려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북한 및 조선족 사이버 부대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러한 마지막 남은 불법 자금의 자취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었고 해외의 가짜 거래소, 암호화된 채널, 눈 감은 척하는 국가들까지 모두 한국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사이버사령부의 거대한 전산실에서 사이버 사령관 김아리는 수많은 데이터 스트림이 떠다니는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빛의 점 하나하나가 타깃이었어요. 거래계좌, 암호화폐 지갑, 전부가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헤드셋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지를 지워버리는 거죠.
저는 취재 감시 구역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키보드 탁건음과 서버의 낮은 진동음만 울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마치 수술실의 의사처럼 움직였습니다. 하데스 네트워크 가동 완료. 한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6개국, 12개의 거래 노드 연결 확인. 김아린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몇 초 후 6개국에서 총 120개의 중국 불법 자금 암호화폐 지갑이 동시에 동결되었습니다. 화면이 붉게 깜박이며 수학적으로 정밀한 코드가 실행되었습니다. 4억 달러 상당의 몸값, 마약 자금, 무기 자금이 단 한 줄의 코드로 사라졌어요. 훔친 것이 아니라 삭제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의 암호화 채팅방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통역된 중국어 메시지들이 스크린에 뜨기 시작했어요. 누가 공격하는 거야? 한국이야. 그들이 우리 체인 안에 들어왔어. 모두 꺼. 지금 당장. 김아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새벽 2시 암시장의 서버들이 하나씩 끊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알고리즘이 유령 신호처럼 그들의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했기 때문이었어요. 한 분석관이 숨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아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거울 논리의 아름다움이죠. 한국의 기술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한복판에서 숨어버림으로써 적이 서로 싸우게 유도하거든요. 이번 작전에는 6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였죠.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 시스템, 아르고 링크 아래에 연결되었습니다.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완벽한 지휘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상황이 더욱 처참했어요. 갱단을 감쌌던 부패한 장관들이 자신들의 계좌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절규했습니다. 우리 자금이 전부 사라졌어. 해외 계좌까지.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서울을 조롱하지 말았어야 했죠. 그 순간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코드 한 줄 한 줄로 범죄 제국을 무너뜨리는 모습은 전쟁이라기보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되찾는 우주의 법칙 같았습니다. 곧이어 2단계 명령, 금융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국가안보실장 윤태곤이 영상통신으로 등장했어요. 2단계 승인합니다. 그 한마디에 맞춰 위성망을 통한 아시아 전역의 은행 시스템이 동기화되었습니다. 잠시 후 관련된 모든 계좌가 전 세계 금융망에서 사라졌습니다. 경보음도 폭발도 없었어요. 그저 삭제만이 있었습니다. 국제시장의 그래프에서는 그것이 마치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자 국제금융감시기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중국계 사이버 범죄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모든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을 뿐 아니라 암시장 경제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린 거였어요. 푸놈펜의 한 카페에서 중국 브로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귀하의 접근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영구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공포가 총알보다 더 빨리 퍼지는 걸 봤습니다. 김아리는 헤드셋을 벗으며 말했어요. 작전 완료. 하데스 네트워크 연구 종료. 역사적인 순간의 무게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그날 한국은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총이 아닌 정확함으로, 분노가 아닌 양심으로 세상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이버 전쟁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이제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중국 갱단들을 완전히 말살시켰거든요. 캄보디아의 부패한 인사들까지 전부 다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마지막 남은 히든카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캄보디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나라였습니다. 매년 2억 2천만 달러 캄보디아 학교, 식수 정화 시스템, 농업 지원, 의료 인프라 등 캄보디아의 수백만 명이 그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은 그 모든 지원을 멈췄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푸놈펜 무역부 청사에서는 두 장관이 고성을 질렀어요. 그들이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역부 장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재무장관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대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모든 선적이 중단됐어요. 심지어 비료 수입마저 멈췄습니다. 캄보디아 밖의 거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날 아침 캄보디아 리에라는 6% 폭락했고 해가 지기도 전에 환전소에서는 달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방콕의 뉴스룸에서 첫 속보를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대 캄보디아 원조 중단, 공포 확산. 화면에는 캄보디아의 방직 공장들이 하나둘 멈춰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공장들은 한국이 지어준 전력망으로 운영되던 곳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도시락을 든 채 문 닫힌 공장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옆에 있던 한동남아 경제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쓴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기억을 사용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기억이요? 그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누가 그들의 기반을 만들어줬는지 상기시킨 겁니다. 서울에서는 윤태곤 실장이 차분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가 아닌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의 존중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걷어들였을 뿐이었어요. 결과는 외과 수술처럼 정밀했습니다. 48시간 만에 캄보디아의 연료 비축량이 27% 감소했습니다. 부산에서 보내던 정유 지원이 멈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엠립에서는 한국 기업 장비가 멈추면서 건설이 중단됐어요. 3일째 되던 날, 세계 주위 모바일 데이터가 끊겼습니다. 아예 인터넷조차 할 수 없게 된 거였죠. 그 통신망을 관리하던 엔지니어들이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21세기의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마치 구석기 시대로 회귀한 것 같은 느낌마저 자아냈죠. 의료 시스템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던 의약품이 캄보디아 필수 의약품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병원들은 항생제를 배급제로 전환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던 시스템의 정밀함이 이제는 그 부재마저 치명적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아세안 경제포럼에서 싱가포르의 한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외과적 외교입니다. 한국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원을 뽑았을 뿐이죠. 이런 방식은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실행했고 아마 이젠 모두가 한국의 방법을 따라하겠죠. 태국 기자 라차니는 생방송 중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재채기하면 인도차이나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수치와 통계 뒤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톨레삽 호수의 한 작은 어촌 마을, 그곳에는 한국이 세워준 정수기와 태양광 조명이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그 주에 꺼졌습니다. 한 노어부가 기자에게 말하더군요. 우리에겐 우리 정부가 아니라 한국이 빛을 주었어요. 그 말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캄보디아 시민들의 분노는 한국이 아닌 자신들의 정부를 향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국민들은 한국이 자신들을 벌준 게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의 오만함이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곧 캄보디아 총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나중에 유출된 회의 녹음에는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지? 그래, 캄보디아 개방도상국이긴 하지. 그러나 하나의 국가잖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착각했죠. 그러나 진실은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를 필요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와줄 수 있었기에 도왔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 한국인 기술자, 의사, 자원봉사자들이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통신망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납치되고 조롱당하자 한국은 폭력이 아닌 품격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주의 마지막 날, 푸놈펜의 불빛은 하나둘 꺼졌어요. 한국 원조? 라고 적힌 광고 간판들은 모두 철거되었죠. 그러나 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존경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비난하던 사람들조차 이제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힘은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인들이 항상 품격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해도 그들을 만만하게 보고 건드려선 절대로 안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방송 스튜디오에서 푸놈펜의 공허한 시장 영상을 보며 내레이션을 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착함이 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을 뿐입니다. 총성도 시위도 없었어요. 그저 오만의 대가로 무너지는 한 나라의 정적만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깨달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힘은 지배가 아닌 절제와 품격, 그리고 결과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푸놈펜은 드디어 깨달았어요. 한국이 물러설 때 세상은 흔들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캄보디아는 이미 한국의 뒤통수를 쳤고 한국은 2번 뒤통수를 맞을 만큼 바보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저 착한 국가일 뿐이지 만만하거나 호구 국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모든 것을 얻었지만 캄보디아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한국은 광고 한 번 하지 않고 그들의 기술력, 작전 수행 능력,
압도적인 저력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그러나 캄보디아는 중국 갱단의 나라 자체가 휘둘리는 불량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뿐이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